2020 조선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바이킹 고명재. 선장은 낡은 군복을 입고 담배를 문 채로 그냥 대충 타면 된다고 했다. 두려운 게 없으면 함부로 대한다. 망해가는 유원지는 이제 될 대로 되라고 배를 하늘 끝까지 밀어 올렸다. 모터 소리와 함께 턱이 산에 걸렸다. 쏠린 피가 뒤통수로 터져 나올 것만 같았다. 원래는 저쪽 해 좀 보라고 여유 있는 척 좋아한다고 외치려 했는데 으억 하는 사이 귀가 펄럭거리고 너는 미역 같은 머리카락을 얼굴에 감은 채 하늘 위에 뻣뻣하게 걸려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공포가 되었다. 나는 침을 흘리며 쇠의 봉을 잡고 울부짖었고 너는 초점 없는 눈으로 하늘을 보면서 무슨 대다란이경 같은 것을 외고 있었다. 삐걱대는 뱃머리 양쪽에서 우리는 한 번도 서로를 부르지 않았다. 내가 다가갈 때 너는 민들레처럼 머리칼을 펼치며 날아가 버리고 내가 다가올 땐 등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즐겼다. 뒷목을 핥는 손길에 눈을 감았다. 교회 십자가가 뇌기어 걸려 찢어지고 있었다. 내리막길이 빨갛게 물들어 일렁거렸다. 내가 나를 똑바로 보고 있었다. 그 순간 알았다. 더는 바다가 두렵지 않다고. 이 배는 오래됐고 아니 다 사가버려서 더 타다가는 우리 정말 하늘로 간다고. 날아가는 기러기에 등을 보면서 실눈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너를 보면서 눈 밑에 해가 타는 것을 느꼈다. 벌어지는 입을 틀어막았다. 바이킹 고명재 시인의 시입니다. 이 시는 다른 신춘문예 당선작들과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신춘문예 당선작들이 대부분 사유가 깊고 또 언어 습작이라든가 언어 사용 능력이 좀 뛰어난 모습을 보이죠. 반면에 어떤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조금 부족한 면들이 있는데 이 시는 내용 중심의 시를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시는 오랫동안 시를 써본 기성 시인의 시 같은 느낌이 드는데 좀 길게 썼죠. 제 생각에 만약에 신춘문예가 아니었다면 고명재 시인께서 좀 짧게 썼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신춘문예라는 점을 고려해서 좀 길게 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좀 참여시적인 것 같아요. 약간 정치적인 면도 들어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회 참여적인 느낌도 있습니다. 우선 1년에서 보면 선장은 낡은 군복을 입고 담배를 문 채로 그냥 대충 타면 된다고 했다. 두려운 게 없으면 함부로 대한다 라고 했는데요. 낡은 군복하면은 명령이죠. 강제 약간 군대 하면은 그냥 상명하복 복종하고 좀 독재가 허용되는 그런 집단이죠. 근데 낡은 군복이래요. 선장은 배를 몰고 가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일 수도 있고 한 집단의 어떤 리더, 그러니까 회장일 수도 있고 그러죠. 근데 담배를 문 채로 그냥 대충 타면 된다고 했다. 왠지 배를 모는 선장의 태도가 좀 믿음지 못하고 독재적이죠. 그리고 기득권적이고 뭔가 일이 좀 잘못될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을 줘요. 그래서 두려운 게 없으면 함부로 대한다.
두려운 게 없으면 함부로 대한다. 이게 참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가장 강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백성들을 함부로 대한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력이 너무 강하면 그 백성을 함부로 대한다라는 뜻으로 보여요. 망해가는 유원지는 이제 될 대로 되라고 배를 하늘 끝까지 밀어 올린다. 저 망해가는 유원지는 망해가는데 선장은 여전히 담배나 물고 그 규칙도 자기는 잘 안 지키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거를 배를 하늘 끝까지 밀어 올렸다라고 해요. 될 대로 되라고. 그러니까 리더가 어떤 그 배를 하늘 끝까지 올리면 배가 부서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면 그 사회를 어떤 그 최악으로 몰고 간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하늘은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 높은 위치를 뜻하기도 하지만 죽음의 세계를 뜻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모토 소리와 함께 턱이 산에 걸렸다라고 합니다. 모토 소리와 함께 턱이 산에 걸렸다. 그러니까 배를 바이킹 배는 그 끝까지 못 올리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해야 배에 무리가 없을 텐데, 모터 소리가 날 정도로 물론 모터 소리 나겠지만 턱이 산에 걸릴 정도로 높이 무리를 해서 끌어올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좀 그 최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모터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좀 가부하가 걸릴 정도로 배를 높이 올린다고 해요. 쏠린 피가 뒤통수로 터져 나올 것만 같았다. 뭔가 위기감이 느끼죠. 여기서 그 모습을 보니까 뭐죠? 우리가 피가 거꾸로 솟는다라는 뜻도 살짝 보이죠. 네, 쏠린 피가 뒤통수로 터져 나올 것 같았다. 어떤 위기감을 말하고 있어요. 원래는 저기 저쪽, 저쪽 해 좀 보라고 여유 있는 척 좋아한다고 외치려고 했는데 라고 합니다. 잠시만요. 네. 그러니까 배를 타기 전에는 뱃놀이를 즐기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선장을 잘못 만나서 원래는 저쪽 여유 있는 척 좋아한다고 외치려고 했는데, 이 말은 뱃놀이를 즐기려고 했는데 선장을 잘못 만나서 그럴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선장이 두려움을 모르면 함부로 다룬다라는 아까 표현이 있었죠. 두려운 게 없으면 함부로 대한다. 그러니까 선장이 두려움을 모르면 어떤 현재 상황 파악을 못하면 선원들이 두려움에 빠지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너무 나라를 함부로 운영하거나 이러면 국민들이 불안해하잖아요. 사고가 나도 모르는 척, 사고가 나도 농담이나 하고 있고 이러면은 나라 경제가 안 좋은데 한가한 소리 하고 있고 이러면 국민들이 불안함을 느끼겠죠. 그래서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두려움이 없어서 함부로 대하면 선원들이 또는 승객들이 불안에 빠진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하는 사이 귀가 펄럭거리고 너는 미역 같은 머리칼을 감은 채 하늘 위에 뻣뻣하게 걸려 있었다라고 써놨습니다. 한순간에, 그러니까 하면서 올라가는데 한순간에 둘 다 공포에 빠져요. 어떤 그 공포에 빠진 모습을 표현한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러는 동시에 한쪽은 높은 곳에 있고 한쪽은 낮은 곳에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진보와 보수가 있다면, 보수는 진보를 미워하면서 만약에 지배 권력,
그러니까 그 집권당을 지지하고 있다면 진보는 아래에 있으면서 집권당에게 패배했기 때문에 서로 미워한다, 또는 그 반대일 수도 있고요. 그 반대로 된다라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공포가 된다 이거죠. 집권당, 만약에 진보가 집권하고 있을 때는 보수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요. 보수가 집권하고 있을 때는 진보가 공포의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하늘 위에 뻣뻣하게 걸려 있다. 그냥 하늘 위에 걸려만 있는 게 아니라 뻣뻣하게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집권당은 야당 지지자들을, 그러니까 집권당 지지자들은 지지자들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너와 나는. 집권당 지지자들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있는, 그러니까 지배자의 입장에서 피지배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뻣뻣한 자세로 내려다보면서 동시에 두려워하고도 있죠. 또 반대로 그러니까 선거에서 패배했다면 야당 지지자들은 그 승자의 입장에 있는 여당 지지자들을 미워하면서, 올려다보면서 미워하고 또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나는 침을 흘리면서 쇠봉을 잡고 울부짖었고, 쇠봉을 잡고 울부짖었다고 해요. 근데 이거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노동자와 기득권,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노동자 계급과 회사 사장님들이라든가 경영진,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죠. 꼭 나라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침을 흘리면서 쇠봉을 잡고 울부짖었고, 그러니까 나는 곁에 있는 것, 지금 이미 잡고 있는 거죠. 쇠봉은 이미 잡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놓지 않고 울부짖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에 집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너는 초점 없는 눈으로 하늘을 보면서 무슨 대다란이경 같은 것을 외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초점 없는 눈으로 하늘을 보면서, 하늘은 진리를 상징하기도 하죠. 진리를 향하는데 초점 없는 눈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 진리에 대한 추구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겉으로 보기에는 진리를 추구하고 있지만 별로 관심 없이 바라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밑에 보니까 무슨 대다란이경 같은 것을 외고 있었다. 힘을 가진 자가 법대로라고 말하면 그것은 참 공포스러운 것이고 참 비열한, 그러니까 법에서 그런 말이 있죠. 무슨 뭐라고 그러더라? 형식적 어떤 법치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형식적 법치주의와 또 그 실질적 법치주의. 그러니까 형식적 법치주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법의 잣대만 갖다 대는 거, 법대로 해 이러는 거죠. 근데 힘을 가진 자가 법대로 해라고 하면 약자는 공포에 질려 죽습니다. 무조건 법만 갖다 들이대면 힘들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뭐 실질적 법치주의도 조금씩 적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실질적 법치주의는 상황도 고려를 해요. 근데 이 대다란이경 같은 걸 외고 있었다 이 말은, 나는 아슬아슬하게 떨어져 죽을 것 같은데 상대방은 집권자라서 집권하고 있으니까 뭐 법률만 갖다 대고 법대로 해 라는 식으로 대다란이경 같은 걸 외고 있었다. 도덕이나 갖다 들이대고 법률이나 갖다 들이대고 뭐 그러고 있었다라는 말로 보입니다. 시인이 정말 그런 생각으로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제가 그렇게 읽은 거예요. 삐걱대는 뱃머리 양쪽에서 우리는 한 번도 서로를 부르지 않았다. 이제 뭐 우리나라 정치 상황 같으면 뭐 좌와 우 또는 뭐 진보와 보수 이런 식인데 또 아닐 수도 있죠. 편을 갈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연인이라면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저만큼 떨어져 앉았어요. 왜요?
선장이 그렇게 앉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장을 잘못 만나면 국민들끼리 또는 구성원들끼리 또는 그런 가족이어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어머니가 선장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가족도 갈라지겠죠. 그래서 선장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어떤 곁에 같이 나란히 앉아서 사이좋게 앉아 있어야 될 뭐 연인들이 또는 승객들이 또는 뭐 선원들이 둘로 갈라져서 서로를 미워하고 있어요. 예, 서로를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고 있다라는 말로 보입니다. 내가 다가갈 때 너는 민들레처럼 머리칼을 펼치며 날아가 버리고, 그렇죠. 대화하자고 하면 권력층이나 기득권층은 우아하게 멀어져 버리죠. 물론 그런 뜻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입니다. 잡히지가 않아요. 대화를 안 하려고 하고, 내가 다가올 때 등 뒤에서, 내가 다가올 땐 등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즐겼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다가올 땐 기득권층이 다가오죠. 다가오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어떨 때요? 뭐 배가 좀 위태롭다든가, 회사 같으면 회사 경영이 어렵다든가 뭐 그럴 땐 다가오겠죠. 그러면 노동자층에서는 뭐 그냥 쉽게 손을 내밀진 않겠죠. 쌓인 게 있는데, 내가 다가올 땐 등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즐겼다. 이 말은 등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 내 편이, 그러니까 바람이 뒤에서, 러시아 속담에서 새해는 그 등 뒤에서 바람이 불고 햇살은 내 가슴을 쪼이길 바란다, 이런 어떤 그 신년 인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등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내 편이 되어주는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같은 노동자들일 수도 있고, 뭐 이 말은 약간 그 동맹 공격, 그런 동맹 공격성을 보인다라는 뜻으로 보이기도 하고, 예를 들어 노조 같으면 회사가 좀 어려우면 회사는 노동자들 더 어렵게 하려는 습성이 있죠. 거기에 파업으로 맞선다든가 뭐 이런 느낌도 있죠. 뒷목을 핥는 손길에 눈을 감았다. 뒷목을 핥는 손길. 네, 이 부분을 참 잘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뒷목을 핥는 손길에 눈을 감았다. 이 말은 이렇게 즐겼다라는 말도 되지만 고민이 잠시 있었다라는 말도 되기도 하죠. 교회 십자가가 내 귀에 걸려 찢어지고 있었다. 내리막길이 빨갛게 물들어 일렁거렸다. 이 의도적으로 시인이 이렇게 쓴 것 같은데요. 저 위에서 다란이경은 불교죠. 근데 여기는 또 교회 십자가래요. 언급하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서로 믿음에 빠져 있는 사람은 믿음지가 않은 거죠. 다란이경 외울 때도 법이나 들이대면서 도덕이나 들이대면서 그러더니 이번엔 또 다른 법률, 다른 법, 다른 도덕을 들이대는 거죠. 내 귀에 걸려 찢어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교회 십자가는 예수의 값진 어떤 죽음이, 값진 죽음이 그 죽음의 흔적이기도 한데 내 귀에 걸려서 찢어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진리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귀에 전해지지도 않고. 내리막길이 빨갛게 물들어 일렁거렸다. 내가 나를 똑바로 보고 있었다. 내리막길이래요. 내리막길. 뭐 이제 어떤 집권하고 있었던, 또는 기득권층, 또는 뭐 위에서 지배계층이라든가 이런 내리막길이 내려오는 거예요. 빨갛게 물들어 일렁거렸다. 빨갛다, 일렁거렸다. 뭐 저녁놀이 약간 일렁이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죠. 저녁놀이 뭐예요? 하루가 끝나가는 거예요. 이제 빨갛게 물들어 일렁거렸다.
이제 곧 왠지 끝나갈 것 같은, 즉 해가 지면서 서쪽 하늘에 어떤 그 빨개지듯이, 네, 그렇게 하루에 권력의 한 사리가 뭔가 붕괴되는 듯한, 네, 그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똑바로 보고 있었다. 이제 내가 나를 똑바로 보고 있었다. 이 말은 위기가 뭐 절정에 이르니까 서로 너무 위기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두 마리의 개가 서로 막 미워하다가도 정말 공포스러운 공간에다 갖다 두면 둘이서 이렇게 협력을 해요. 서로 딱 붙어 있죠. 그런 모습을 여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똑바로 보고 있었다. 이 말은 나도 상대방을 똑바로 보고 있는 것이고 시선이 마주치고 있는 거죠. 시선이 맞았어요. 그럼 뭔가 다른 선택을 하겠죠. 여태까지는 미워했는데 내가 나를 똑바로 보고 있었다. 이 말은 시선이 맞아서 이제 증오가 어떤 협력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본 겁니다. 이 말도. 그 순간 알았다. 저는 바다가 두렵지 않다고. 네, 바다는 삶 자체죠. 배는 집단이고. 그러면 그 순간 알았다. 사실 바다가 두려운 게 아니라 배를 잘못 몰고 있는 선장이 두려운 거죠. 이 배가 선장이 몰고 있는 배가 두려운 거죠. 낡은 군복을 입고 있는 그 독재적인 군사적이고 독재적이고 기득권적인 그런 선장이 몰고 있는 배가 너무 오래되었어요. 이제 바꿀 때가 됐다라고 서로 통한 것 같아요. 아니, 다 사가버렸어. 더 타다가는 우리 정말 하늘로 간다고. 네, 여기서 하늘은 죽음의 세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날아가는 기러기의 등을 보면서 하고 말해요. 기러기가 날아갈 때 우리는 기러기한테, 시골에서 오래 살아보신 분들은 느낌이 올 텐데, 기러기가 저기 날아가요. 그러면 아이들이 기러기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뭐라 그래요? 기러가 이러면서 작별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날아가는 기러기의 등을 보면서 이런 말은 그 기득권의 하나의 어떤 선장이 타고 있는 낡은 배, 그것과 작별 인사를 고하는 것 같습니다. 날아가는 기러기의 등을 보면서. 네, 그러면서 실눈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너를 보면서. 실눈 사이, 이제 증오는 끝나고 우리가 서로 통하는 사이가 됐어요. 눈 밑에서. 그런 뜻으로 보일 수도 있고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눈 밑에서 해가 타는 것을 느꼈다. 이 부분 참 멋지게 표현한 것 같은데, 실눈 사이라는 것은 그동안 공포감 때문에 눈을 감아서 뜰까 말까 이러고 있었죠. 왜요? 서로를 증오로 여기니까. 증오스럽게 증오하고 혐오하고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오하고 반감 있고 반감을 갖고 또 증오하고 혐오의 감정이 가장 추악한 감정인 것 같아요. 네, 증오하고 반감을 가질 수도 있는데 혐오라는 것은 상대방을 아주 우월감에 쩔어서 상대방을 미워하는, 아주 상대방을 낮게 보면서 미워하는 감정을 혐오감이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공포감, 공포의 대상, 상대방을 공포의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실눈 뜨고 있었는데 그 사이를 비집고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화해의 손길을 보냈다라는 뜻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눈 밑에서 해가 타는 것을 느꼈다. 저희 기분 참, 이 부분 참 좋습니다. 눈 밑에서 해가 타는 것을 느꼈다고요. 해라고 써졌는데 약간 애가 타는 것을 느꼈다라는 말로도 보입니다. 눈 밑에서. 왜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라는 말로도 보이고. 그러니까 눈 밑에서 해가 타는 것을 느꼈다 이 말은 애가 타는 것을 느꼈다라는 뜻도 되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뭐 감동을 한 그런 느낌으로도 보이지만 반대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높은 곳에 있던 그 해가 좀 자기 시선보다 낮은 것으로 내려가 있음을 보게 되었다. 그러면 탄다라는 말이 조금 안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이미 권력이 추락했음을 느꼈다, 아니면 배가 가라앉아 있음을 느꼈다라는 뜻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벌어지는 입을 틀어막았다. 우리가 입을 틀어막을 때 어떻게 틀어막아요? 깜짝 놀랄 때 틀어막죠. 깜짝 놀랐을 때. 아마도 증오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이 어떤 내 친구가 되어 있으면 놀랐을 수도 있지만, 낡은 배가 침몰하고 새 배로 갈아타는 어떤 그런 상황을 보고서 놀랐다라는 말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우리의 삶이 굉장히 그 시 속에서 잘 녹아난 것 같아요. 서로를 증오의 대상으로 여기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다 뭐 별로 보람 없는 일인데, 멋없는 일들인데 서로 그러고 있는 거죠. 어떤 우리의 삶을 바이킹에다가 오르내리고 또 방향이 바뀌고 이런 모습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바이킹 2020 조선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바이킹이라는 고명재 시인의 시를 공유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